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 들어보셨나요? 이 속담이 제 인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후 딱 한 남자만 만났었고 그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뒤통수를 맞게 되었네요. 정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캠퍼스 커플로 저는 호텔 조리학과, 남편은 의과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순수하고 착실하고 의사 꿈 하나만 바라보는 멋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비싼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 편의점 알바, 과외들을 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여자친구로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고 매일 밥을 거르기 일수인 그 사람에게 영양제를 챙겨주곤 했죠. 잠을 너무 줄여서 코피가 마를 날이 없었던 그는 본인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의사 면허를 딸 수 있었고 그동안에 고생한 게 주마등처럼 스쳐갔는지 저를 안고 펑펑 울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민정아, 오랫동안 옆에서 나 뒷바라지 해줘서 고맙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꼭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할게.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해주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 연애한 지 9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에게 소중한 아이가 생기게 되었죠. 바로 속도 위반이었어요. 피임을 꼼꼼하게 하던 중에 찾아온 아이라서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1년 먼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둘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것만으로 너무 벅찼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나 남편이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지만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큰일이네. 요즘 지방도 이렇게 집값이 비싸단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집 들어가려면 대출 70%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저기 보이는 수많은 아파트 중에 왜 우리가 살 집은 없는 걸까? 애기도 곧 있으면 태어나는데. 그렇다고 부모님들께 손 벌릴 처지도 아니고.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에휴, 그런 게 어딨어. 우선 내가 더 알아볼 테니 걱정하지 마. 설마 우리 세 식구 살 곳이 없겠어? 나 의사라고. 당신 남편 그래도 사자 들어가는 멋진 놈이니까 나만 믿어. 남편은 그렇게 저를 안심시키고 신혼집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비관하고 어느 날부터는 제 눈치를 살피며 한숨만 푹푹 쉬더군요. 그러던 중 한참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빠, 딸, 준비는 잘 되어 가냐? 아니요. 지방이라서 서울보다 집값이 많이 쌀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내가 여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나 봐요. 남편 쪽에서도 사정이 안 좋다 보니 마찬가지고 요즘 그래서 좀 답답하네요. 원래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건가 싶고. 말하다 보니까 하소연해버렸네.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아빠. 정 안 되면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살아야죠. 음, 아니다. 정 힘들면 이 아빠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아빠도 도배일 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껏 이렇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엄마랑 편안한 노후 보내세요, 아버지. 전 이렇게 아빠의 마음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도배 일이라는 게 기술자이기도 하지만 워낙 힘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아침에 일찍 나가 고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을 절대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이셨어요. 당신들 노후 준비는 다 준비해놨다면서 제게 3억이라는 큰 돈을 주셨어요. 이거 받아라. 아빠가 30년 동안 피땀 흘리면서 모아온 돈이야.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려고 따로 모아놨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어떻게 부모가 돼서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킬 수 있겠니? 뭐 우리 때야 월세방, 단칸방, 창문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다지만 내 딸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 대신 꼭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돼. 아빠. 울지 말어. 정 받기 뭐하거나 그냥 받기 싫으면 나중에 잘 살아서 갚든가. 그러면 되지 않니? 네, 아빠. 꼭 갚을게요. 꼭 열심히 살아서 금방 갚을게요. 아빠가 주신 3억이라는 돈, 저를 키워주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꼭 갚아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곧장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렸어요. 그랬더니 곧장 병원 끝나고 찾아와서는 아빠에게 무릎을 꿇고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조아리더군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아버님, 어머님 호강시켜드리고 이 사람에게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은 어떻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 텐가? 그래, 마음이라도 그렇게 써주니 고맙네.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딸 외동딸로 키웠지만 오냐오냐 키우지 않았어. 그러니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본분은 다 하고 살 거네. 그리고 그 돈은 다 자식들 위해서 쓰려고 버는 거야. 그러니 개의치 말고 우리한테 열심히 사는 모습 보이면 우리는 더 여한이 없네. 아빠, 그거 저희가 빌린 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 그래. 내가 우리 딸 고집은 못 이기겠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남편도 그 자리에서 제 말에 동의를 했고 꼭 5년 만에 갚아드린다고 새끼손가락까지 걸며 약속을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선택한 것도 있었고 부모님도 그 모습에 사위로 인정하기로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아빠의 지원 덕분에 무사히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었고요. 참 행복했어요. 남편이 제게 참 잘해줬거든요. 의사의 직업 특성상 몸이 고되고 힘들 텐데 집에 와서도 저를 위해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해주고 제가 다리가 아프면 발 마사지도 해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죠.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저희 친정에도 잘했고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도 앞장서서 사위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정말 오래 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2달 만에 이 행복은 시댁 식구들로 인해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잠깐 시댁 식구들로 말할 것 같으면 온 집안이 말 그대로 남편 빼고는 다 백수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젊으신 편인데 백수, 시어머니도 백수, 심지어 시누이도 백수 신세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등록금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게 무능력한 시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은 택시 운전하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당하시고 어머님은 과거 노래방 하시다 가게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는 그냥 답도 안 나오는 여자였습니다. 들어보니 사상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자. 그래서 이 비굴한 인생 탈피하자. 이런 사상을 가진 답도 안 나오는 년이었어요. 이런 집안에 어떻게 남편이 태어났는지 정말 친자 확인이라도 해보라고 할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저희 신혼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찾아오시더군요.
결혼 전엔 드러내지 않았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한 번은 당당하게 터무니없는 금액의 용돈까지 당연하게 달라고 하셨고요. 문 열어라.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저 곧 일 나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은 무슨. 커피나 한 잔 내와라. 아, 저희 둘 다 카페인 음료 안 마셔서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에휴,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가지고야 원. 손님 올 걸 대비해서라도 믹스 커피라도 사다 놔야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하여튼. 그리고 집안꼴은 이게 뭐니? 살림하는 애가 창가에 먼지 좀 봐라. 이래서 창우가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편하게 쉬겠니? 아, 죄송해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못 봤네요. 앞으로 세심하게 잘 신경 쓸게요. 저는 어머님과 괜한 인상 붉히기 싫어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보험을 몇 개 들라는 게 아니겠어요? 이미 필요한 보험들은 남편과 의논해서 들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27만 원짜리요? 이 나이에 무슨 종신보험을 들라뇨? 이거 제가 죽어야 나오는 보험이잖아요. 아무리 어머님 친구분 부탁이라도 27만 원짜리 보험 드는 건 부담됩니다. 죄송해요. 그게 다 세상 살기 팍팍해서 그런 거 아니냐. 혹시라도 네가 잘못되면 우리 아들하고 태어날 손자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원래 요즘 이 종신보험은 가족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 들어줘. 내 친구가 이번 달 영업 하나도 못했다고 난리가 아니구나. 어머니, 한 달에 27만 원 거기에 쓸 거면 우리 생활비에 보태는 게 차라리 낫죠.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어머님 친구분 사정을 제가 왜 신경 써줘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신혼집도 못 구해서 단칸방에서 살 뻔한 거.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세요? 하여튼 말대꾸 하나는 천하제일이야. 옛날 같았으면 넌 시애미한테 맞아 죽었다. 요즘 세상에 태어난 걸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 거다. 그렇게 제게 험담을 퍼붓고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닌 건 아니지 않나요? 한 달에 대출금, 생활비, 카드값도 벅찬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들라뇨. 알아보니 27만 원짜리 종신보험 하나 들어주면 설계사한테 100만 원 이상이 수당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100만 원 때문에 며느리를 이렇게 닥달하는 거라 생각하니 정말 내 시어머님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예, 이제 우리 아들도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고 용돈 보내줄 때 되지 않았니? 눈치가 없는 거야. 알고도 시부모를 무시하는 거야. 의사 남편한테 시집 갔으면 알아서 시댁에 눈치껏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도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아들이랑 며느리는 쌓인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하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아직 정정하신데도 집에만 계시잖아요. 요즘 60대면 젊다고 집에만 있지 않아요. 저희 엄마도 어머님보다 나이 많으신데 아직 일하시고 계시고요.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훈계질이야? 젊을 때 고생해서 아들 키운 값 좀 받겠다는데 네가 뭔데 막어? 잔말 말고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보내라. 의사 월급 뻔히 아는데 어디서 힘든 척이야. 어머님, 지방에 있는 병원이라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오는 의사 아니에요. 지금 경력도 남편은 짧고요. 지금도 벅차요, 어머님. 곧 애기도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나중에 돈 좀 여유 생기면 그때 적정선에 맞춰서 드릴게요. 니네 애비가 3억 도와줬잖아. 그래도 부족해?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비싼 집을 샀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 있죠? 우리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도와주신 분이 큰 소리를 뻥뻥 치시면서 뱃속에 애를 놀래키시는데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자식들 잘 살기만을 바라시는데 어머니는 왜 제게 와서 힘들게 하세요?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100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도 드리고 싶죠. 근데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어머님이 이럴 때마다 저 정말 속상해요. 아유, 됐다. 역시 개념 없는 거는 지혜비 닮아서 그런지 한 번이라도 지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 우리가 살면 또 얼마나 산다고 100만 원이 아까워? 됐고, 잔말 말고 100만 원씩 보내. 어머님, 전 못 드린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용돈 100만 원을 통보하고 등을 보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다른 시어머님들은 며느리가 임신하면 같이 아기용품도 사러 다니고 아껴준다는데 우리 어머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남편이랑 얘기를 나눴죠. 여보, 어머님이 오늘 갑자기 오시더니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붙여달라시네. 우리도 빠듯한데 어쩌지? 뭐? 엄마가 그랬어? 옛날부터 하여튼 양심이라는 건 없는 분이라니까. 나한테 딱히 해준 것도 없으면서 하라는 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됐어. 내가 직접 말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도 화가 많이 났는지 바로 시모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의사 아들 전화가 그리 반가운지 옆에서도 목소리가 다 들릴 지경이었죠. 자랑스러운 우리 의사 아들 저녁은 먹었니? 엄마. 이 사람한테 용돈 달라고 했어? 걔가 그러디? 그래, 용돈 좀 달라고 했다. 100만 원이면 큰 액수도 아닌데 뭐 너한테까지 말했다니? 나 공부할 때랑 우리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우리 상황 뻔히 알면서 그런 걸 요구해? 이게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너는 혼자 태어났니? 혼자 자랐어? 어디 부모한테 막대해. 너 의사 된 것도 다 아버지 덕인 거 몰라? 똑똑한 머리 타고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200만 원씩 턱턱 줘도 모자를 망정해. 뭐 하는 거야? 그래요. 낳아준 거 감사하죠. 하지만 자식한테 뭐라도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 정말 지칩니다. 그 키워준 값이라는 용돈은 30만 원 붙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뭐? 3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라고? 예, 창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저는 남편에게도 어이가 없었어요. 저랑 한마디도 상의 없이 30만 원씩 붙여준다뇨. 지금 가계부 정리하는 게 누군데 마음대로 용돈을 붙여준다는 건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정말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용돈으로 보답할 거면 뼈 빠지게 일해서 저희 도와주신 저희 아빠에게 드려야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왕 드릴 거면 같이 양가에 드리자고 말이죠. 여보, 우리끼리 용돈 드리는 거 상의 안 됐잖아. 우리 부모님까지 한 달에 60만 원 용돈으로 나가는 게 감당이 돼? 뭐? 너네 부모님은 왜 드려? 우리 엄마 아빠는 생활이 힘드시니까 드리는 거지. 장인 장모님은 아니잖아. 우리 집값 누가 보태줬는지 기억 안 나? 우리 부모님도 노후 대책 하실 돈 빠듯한데 우리 위에서 빌려주신 거라고. 이자도 없이 돈 빌린 거 생각하면 용돈도 친정에 같이 보내야지. 시댁에만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아무튼 나는 한쪽만 드리는 거 동의 못해. 아예 다 드리지 말던지 아니면 30만 원씩 60만 원 허리띠 졸라매서 드리던지. 야, 내가 더 많이 버는데 당연히 우리 부모님만 드리는 게 맞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랑 나 월급 차이 좀 봐. 근데 어떻게 똑같이 하려고 해? 임신하고 점점 무거워지는 몸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나 원래 개인 사업 준비하고 있었는데 임신하고 나서 당신이랑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어서 잠시 내려놓은 거 잊었어? 아이랑 가정을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당신은 하는 게 뭐야? 저는 남편의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친정에 잘하고 착했던 남편이었는데 본인 집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니까 용돈 드리고 우리 집은 부모님들이 일을 하시니 주지 말자는 소리에 처음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냉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더군요.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나도 우리 집안이 무능력하고 짜증나서 그랬어. 우리 양가에 30만 원씩 드리자. 내가 조금 더 수술하고 노력할게. 그러면 문제 없을 거야.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며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처음이니까 그 일은 넘어가기로 했어요. 괜한 싸움으로 가정 분위기를 흐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단단히 부모님들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소중한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건강하고 예쁜 딸이었죠. 남편은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딸을 안아주었고 양가 부모님들도 무척이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댁 부모님들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잘 살라고 응원해 주실 줄만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이후 시댁 식구들도 모자라 그렇게 믿었던 남편까지 저의 뒤통수를 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차차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먼저 저는 출산한 후 어느 정도 딸이 자랄 무렵에 회사를 아예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할머니부터 내려온 곱창집을 엄마와 같이 새롭게 시작해보기로 한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소스도 개발하고 인터넷을 찾아 여러 가지 음식들로 혼합도 해보고 저는 그렇게 새로운 곱창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작게 곱창집을 운영하셨는데 처음 제가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8테이블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게였죠. 그건 바로 위치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내와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메뉴를 개발한 뒤 SNS와 인터넷, 인스타그램 광고에 우리 가게 곱창 음식들을 사진으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맛있게 보이려고 전문 사진 작가를 불러 음식들을 찍어 올렸죠. 블로그 작가님들도 섭외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랬더니 제가 시작한 지 2년 만에 대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2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음식이 맛도 없고 비린내 난다고 먹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광고에서 본 음식이랑 다르다고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심지어는 여자 둘이 장사를 하다 보니 치근덕거리는 취객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엄마와 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손님들 입맛에 맞게 음식을 내놓으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했죠. 그 덕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 입소문을 타서 퇴근 시간 되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대박 가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엄마, 내 볼 한번 꼬집어봐.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 아이고, 꿈 아니야. 우리 딸 때문에 먼지 털털 나는 가게에 이렇게 문전성실 이룰 줄이야. 고맙다, 고마워. 다 우리 딸이 인터넷에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런 덕분이야. 돌아가신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그러니까 엄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아빠 도배일 그만하시게 하자. 이제 쉬실 때도 됐잖아. 아빠 힘들어하는 모습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아. 아이고, 우리 딸. 엄마와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이럴 때 더 열심히 하자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었죠. 그렇게 사업에 매진한 지 3년이 지나고 그동안 일하랴 육아하랴 피로가 많이 쌓였는지 몸살이 났던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저를 또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전에 조금 쉬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시모한테 전화가 왔길래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3년간 시모아에 있었던 불화통 터지는 일은 많았지만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는 그 모습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예, 너는 시모가 전화를 했는데 왜 죽어가는 목소리야? 이 CM이랑 통화하는 게 싫어 죽겠니? 아니요, 어머님. 제가 몸살 기운이 있나 봐요. 가게에서 밤 늦게까지 일해서 그런가 보네요. 요즘 애들은 몸이 약해서 탈이라니까. 일 조금 했다고 골골거리고 누워있긴 하고 말이야. 그것보다 너는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시애미한테 선물 하나가 없니? 어머니, 생신 때마다 선물 챙겨드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갖고 싶어 하시던 명품 스카프도 사드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 얼마 전에는 구두도 사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스카프 그것 값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네 시애비 자동차나 한 대 사줘야겠다. 다시는 음주운전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너네 자식들이 하나 좋은 걸로 사줬으면 한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네? 어떤 차 보고 계시는데요? 제네시스. 요즘 그 차가 핫하다면서. 너희 시애비 그 차 갖고 싶다고 자동차 영업소 매일같이 다니고 아주 난리가 아니다. 보니까 한 9천이면 사던데. 니네 시애비 노후 선물이라 생각하고 한 대 사주려무나. 창우한테 말하니까 너한테 전화해보라고 하더라고. 너 지금 어디냐? 네? 어머님, 제네시스라뇨. 그 차가 얼마나 비싼 건데요. 말이 국산차지 외제차나 다름 없다고요. 우리도 지금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요. 죄송해요. 저희도 그 차는 꿈에 그리던 차여서 부담돼서 못 들어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지금 일하러 나가야 해서 바빠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창우 씨한테 얘기하세요. 그깟 식당 알바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유세야, 유세가. 내가 의사 아들 뒀는데 그 차 하나 받질 못해? 너 창우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치 부리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열심히 번 돈 헤프게 쓰는 거 아니냐고. 집에서 돈이나 까먹는 돈벌레가. 그러니까 시부모들을 저렇게 무시하지? 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런 사치품 저는 절대 못 해드려요. 저 나가봐야 해서 끊을게요. 끊기만 해봐라. 이게 어디 시엠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버릇없게 전화를 끊는다 만다야? 필요하다고 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못할 망정. 뭐? 너네 둘 다 신용 좋으니까 대출 받아서 줄 수 있잖아. 그런데 절대 못 해줘? 내 아들이 의사인데 몇 년째 왜 돈이 없어? 너는 양심이 있니? 없니? 어머님, 제발 부탁이에요. 그 당시에 몸도 아프고 일도 해야 하는데 며느리를 그렇게 보채시니까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전화를 끊으니 문자가 와서 당장 쫓아간다느니 나쁜 년, 독한 년, 천하의 먼 년 그러시며 욕을 해대시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픈 몸으로 가게에 나갔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오니까 남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남편까지 제 속을 뒤집어 놓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길래 노발대발해? 전화는 왜 안 받고? 일하는데 계속 전화 와가지고 얼마나 난감했는 줄 알아? 자꾸 제네시스를 사달라고 억지 부리시는데 그럼 어떡해? 그냥 턱하니 사주고 우리는 몇 년 동안 손가락 쭉쭉 빨면서 살까? 그리고 나는 뭐 일 안 하나? 하, 나는 의사고 당신은 고작 식당에서 음식만 조금 나르면 되는데 당신이랑 나랑 같아? 제발 박간이라는 사람한테 집안일까지 신경 쓰이게 하지 좀 마. 어머니한테 말도 좀 예쁘게 하고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으면 며느리 보고 없다고 나한테 하소연까지 하겠어. 나는 뭐 좋은 소리 들은 줄 알아? 나보고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 까먹는 돈벌레래. 내가 그런 소리 듣고도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 심지어는 나한테 욕으로 도배한 문자 보여줄까? 엄마가 욱해서 그랬겠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져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안 그래도 병원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그래? 노인네가 가지고 싶단 거 그냥 사줘. 시끄럽게 나한테까지 엄마 전화 오게 하지 말고. 당신 말대로 다 사들이다간 집안 살림 거덜나고 집도 팔아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어머님께 말씀드리던지 해.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였지만 저한테만 다 떠넘기고 제가 다 잘못한 듯 말하는 남편의 태도가 제일 실망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저를 지켜주고 무조건 제 편일 것만 같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제가 일하는 식당이 대박이 났다, 문전성시를 이룬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심하면 그 조그만 가게에서 얼마나 번다고 일하냐며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말끝마다 무시를 했거든요. 어차피 엄마와 같이 공동사장이라고 하면 시모가 돈 뜯어낼 궁리만 할 건 당연했고 남편에게 말하면 곧 시모의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식당 종업원인 척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충격적인 문자를 제게 보내오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지는 것 같네요. 제게 문자가 와서는 의사 일을 때려치겠다는 겁니다. 기나긴 공부 기간을 거쳐서 힘들게 의사가 됐는데 이제 의사 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때려친다뇨? 말로는 적성에 안 맞다, 몸이 안 좋다, 환자들 보는 것만으로 이제 구역질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누가 걱정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무렵 이미 남편은 2개월 전에 병원을 퇴사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그동안 출근도 안 하고 저를 속이고 집을 나간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알고 보니 제 눈을 피해 만화방, PC방, 혼자 이곳저곳을 여행 다녔다는 겁니다. 무슨 애들도 아니고 만화방, PC방이라뇨. 물어보니 시간 때울 곳이 없어서 거기서 시간 때우려고 갔다는 거 있죠? 남편이 그동안 가져다 준 월급도 대출을 받아서 갖다 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너무 이 생활이 힘들고 지쳐서 이제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일을 하기 싫어서 그 좋은 직장을 때려쳤다뇨. 남편 호주머니를 뒤져보니 정말로 PC방 계산서, 만화방 계산서들이 우르르 자켓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인간아,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마누라인 나하고 이혼해서 되지 않아? 당신 이 집의 가장이야.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 아니라고. 나는 이 집 식모야, 파출부야. 당신 밥 해주는 사람이냐고. 아니, 내가 일 다니기 싫어서 그만뒀다는데 왜 당신이 난린데? 다른 일 알아보면 되잖아. 왜? 이제 내가 꼬박꼬박 벌어다 주는 돈 못 받으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야? 당신이 날 돈 버는 기계로 생각했겠지. 됐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참견하지 마. 남자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언제 저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을 못할 만큼 화가 나서 속에 천불이 났어요. 책임감도 없고 자상하지도 않고 목표도 없는 이 남자가 정말 제가 알던 그 열정 넘치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남편은 그 이후로 제게는 다른 일 알아본다고 했지만 6개월 동안 백수로 지냈습니다. 몸이 힘든 거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월급이 작은 곳은 고작 그거 받고 어떻게 일을 하냐.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그럼 편의점에 가서 알바라도 뛰라고 해도 명색의 의사였는데 어떻게 천민들이 일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냐며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딸이 옆에서 놀고 있는데도 술을 먹거나 안주를 시켜서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누워서 과자를 먹으며 과자 부스러기를 입에 다 묻혀서 자근자근 씹어 먹는데 어찌나 그런 모습이 꼴보기 싫던지요. 어떤 날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글쎄 소주병을 들고 입에 대고 먹으려고 하는 거 있죠? 바로 본인의 아빠가 평소에 저런 모습을 보이니 딸이 아빠를 그대로 따라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경악할 광경을 보고 남편을 깨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애 교육에도 문제가 있을까 싶어 어쩔 수 없었죠.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 건데 구하라는 일자리도 요즘은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딸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 줄 알아? 당신 따라서 소주병을 원샷 때리려고 하고 있더라. 이게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야? 지금부터 말하는데 한 번만 더 집에서 술 먹으면 바로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알았어? 남편의 마음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도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정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언젠가는 남편이 다시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의 그 호의를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더니 이제는 거의 망나니 생활을 하니 어떤 마누라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일이라도 안 하면 집안일이라든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도 잘 챙겨줘야죠. 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봐주고 가게 마치고 오면 집안에 돌아다니는 쓰레기, 소주병 그런 모습을 보고 안 미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은 그 뒤로 취업을 하긴 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대리운전이죠. 그것도 딱 3시간 하고 힘들다며 집으로 들어와 버리더군요. 그리고 대리운전으로 버는 하루 4만 원으로 본인 술값에 썼고요. 그래서 저는 슬슬 이때부터 이혼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남편이랑은 평생 살 자신이 점점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백수 집안의 딸내미 신우이가 한술 더 떠서 찬물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 잘 지내죠? 아가씨가 어쩐 일이세요? 우리 사이에 무슨 일 있어야 전화를 하나. 다름이 아니라 혹시 모아둔 돈 좀 있어요? 급하게 제가 쓸 데가 있어서요. 계좌번호 불러줄 테니까 500만 원만 보내줘요. 아가씨,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뭘 그렇게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세요? 아니, 오빠가 의사인데 동생한테 500만 원도 턱턱 못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언니가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는 그 돈 중에 조금만 달라는 거잖아요. 이혼하고 벌이가 없다 보니까 요새 외식도 못하고 답답해서 죽겠단 말이에요. 그럼 일을 하세요. 그렇게 의존적인 성격에 술 마시고 놀기만 하니까 2년 만에 이혼당하죠. 뭐라고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돈 달라고 하는 백수 속을 시댁과 멀쩡한 직업은 고사하고 가끔씩 대리 일을 하는 남편. 슬슬 질려가고 있을 무렵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대리운전 일을 하다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남편은 목을 많이 다쳐서 몇 주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0kg이나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요양한다고 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서 또 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제 가게에 말도 없이 오는 거 있죠? 마침 그 시간에는 엄마가 시장에 장 보러 갔던 터라 둘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너, 안 그래도 의사 일하느라 힘드네. 밥이라도 잘 챙겨줘야지. 식당 일하는 애가 정작 자기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뭐 했니? 우리 창우 살 빠진 몰골 보고 깜짝 놀랬다. 딱 보니 견적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본인이 의사일 관뒀다고는 얘기도 안 했고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쉰다고 시모한테 말한 거였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아침밥이라든지 저녁밥을 안 차려줘서 살이 쭉 빠졌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너는 아픈 애한테 제대로 밥도 안 먹였니? 우리 애 살 빠진 것 좀 봐라. 너는 반대로 살이 포동포동 오른 게 아주 잘 먹고 다닌 것 같다. 남편이 이렇게 말랐는데 너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디? 이가 굶는다고 저까지 굶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 하여튼 그 말버릇은 그건 그렇고 나 당분간 니네 집에서 생활 좀 해야겠다. 네 시애비 성격 더러워서 못 살겠어. 허구한 날 술 먹고 행패질이야. 이 사람이 노망이 났는지 말길도 안 들어 처먹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말하고 내가 집을 나와버렸다. 와,
참 어쩜 이렇게 모자가 뻔뻔한 건 똑같을 수 있는지. 당신 부부들이 싸운 걸 가지고 왜 우리 집에 빈대 붙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더는 숨기면 안 될 것 같아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지옥길을 걸을 것만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이가 말 안 했나 봐요? 그 잘난 아들 백수 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스스로 사표 내고 나와서 백수 망나니 생활한 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 백수 건달이라고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요. 자기 손으로 의사 그만뒀는데 누구 탓을 하세요? 그때부터 진짜 김치만 먹였으면 벌써 저 사람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살 빠졌네 뭐네. 왜 저한테 와서 따지시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뭐 합가요? 남편 때문에도 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제가 왜 어머니까지 모셔야 하는데요? 저는 그럴 수 없으니까 다른 데 알아보세요. 제 말에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곱창 손질한 걸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있죠? 그러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에서요. 하지만 시모의 계획대로 일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순간 시장에 장 보러 갔다 온 엄마가 그 현장을 딱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딸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는 들고 있던 대파로 엄마의 면상을 갈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렁차게 말씀하셨죠. 이 여편네야, 사부인이라고 네네 하며 불러주니까 아주 기어오르네 올라. 감히 어디 사돈집에 와서 행패야 행패가? 쥐뿔도 없는 집에 시집 보내서 신혼집 구해줘. 매달 용돈 줘. 선물 사줘. 이제는 백수 남편까지 보살펴줘.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더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집안에 더 이상 우리 딸 맡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어서 꺼지지 못해? 정말 엄청난 엄마의 한방이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시모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창피했는지 주랭랑을 치며 도망가기 바쁘더이다. 저는 그 후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놈의 인간이 말도 안 된 양육권, 재산 분할을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놈의 뜻대로 될 수 있나요? 집은 제 명의였고 아빠가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물론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게 전부 거짓말을 그동안 한 거였어요. 병원에서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스스로 사표를 내고 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의료사고를 2번이나 쳐서 의사 면허 정지를 당해 쫓겨난 거였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는 거였죠. 직원들과 낮술을 2잔 정도 먹고 수술실에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날라온 등기를 보고 제가 알게 됐죠. 금액을 보니 1억도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사연도 보내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놈 그 돈 막아주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정말 천당과 지옥을 번갈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전 시모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구제해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시모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서둘러서 이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들어보니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구상권 금액 구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댁이 능력도 없는데 그만한 돈을 도와줄 리도 없고요. 지금은 그놈의 백수 시댁 집안을 안 봐도 돼서 제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모르겠네요. 다시 새 인생을 사는 기분입니다. 찌질하게 얼마 전에는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는 전 남편 놈.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그 입 닥치고 양육비 보내주지 않으면 내 딸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바보같이 서럽게 우는데 참 그 모습이 가관이더군요. 뭐 어쩌겠어요. 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팔자가 꼬인 것을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곱창집이 더 잘 돼서 옆가게를 터서 확장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딸도 무럭무럭 잘하고 있고요. 주위에서는 아직 젊으니 새 출발하라고 하는데 남편과 시댁에서 제대로 당한 탓인지 결혼이라는 두 글자는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냥 우리 부모님, 우리 딸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고 싶네요. 맛을 보고 나야 진정한 단맛을 알 수 있다는 속담처럼 제 앞날에는 달콤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죠? 열심히 살라고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요즘처럼 힘든 시국에 항상 웃고 기쁜 날, 행복한 날만 있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